자, 이제 우리 67페이지에 감가상각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감가상각은 기말에 우리가 한 번에 처리를 할 건데 올해 취득을 했다면 월할 상각을 하는 거예요. 월할 상각이라는 건 이건 일할 이렇게 계산 안 하고 하루라도 그, 그 달이 속해져 있으면 1월로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7월 31일 날 사도 7월 달도 한 달로 카운팅을 해서 우리 그럼 7월부터 12월까지면 6달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는 건 1년치 상각비를 계산하는 걸 공부할 거니까 그럼 우리 6개월이면 절반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월할 상각을 해서 감가상각비를 산출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방법 중에 자, 첫 번째 볼게 정해법인데 자, 정해법 보기 전에 감가상각 하려면 우리가 먼저 파악해야 될 게 첫 번째가 취득 원가를 알아야 돼요. 취득가액을. 그리고 얼마만큼 이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 내용 연수 혹은 내구 연한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내용 연수 기간 동안 쓴 후에 우리가 이걸 판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잔존 가액을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감가상각의 3요소라고 하는 것, 이 세 개를 알아야 우리가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 때문에 생긴 용어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는 표현인데 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취득 원가의 잔존 가액을 뺀 금액을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형자산은 차감 계정을 달고 있는데 차감 계정을 뺀 금액이 우리가 장부에 표현하려는 금액이죠. 100만 원에 샀는데 20만 원 달았다면 우린 100만 원 사서 20만 원 달았다. 결론적으로 80만 원이라는 걸 표현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80만 원을 우리 장부가액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형자산에서 장부가액은 제가 참 많이 물어봤었죠. 취득원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을 유형자산에서 장부가액이라고 하죠. 자, 그럼 우리 숫자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자, 과거에 썼던 숫자예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늘 같은 숫자를 잘 쓰는데 취득원가가 120만 원, 내용연수가 5년, 잔존가액이 20만 원이다라고 볼게요. 그럼 우리 이걸 봤을 때 단순하게 5년 동안 그럼 감가상각은 100만 원 되고 5년 뒤에 이걸 팔아서 20만 원 받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그럼 100만 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자, 정해법은 우리가 하는 방법이 계산법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내용 연수로 n분의 1 하는 거예요. 이 금액을 내용 연수 동안 매기 같은 금액을 상각하는 방식이 우리 정해법이에요. 이 금액을 매기 같은 금액으로 상각해 간다는 거예요. 그럼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취득원가의 잔존가액을 뺀 거니까 위에 숫자대로 하면
120만 원에 20만 원을 빼고 그럼 100만 원인 걸 내용연수 5년으로 하면 1년에 20만 원씩 상각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걸 우리는 매기 1월 1일 날 취득했다고 하면 X1년도, X2년도, X3년도, X4년도, X5년도 다 똑같이 차변에 감가상각비 20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20만 원. 이 분계가 5년 동안 매 기말에 똑같이 일어날 거란 이야기예요. 만약에 X1년도 7월 1일 날 취득을 했다면 X1년도에는 10만 원만 되겠죠. 올해는 7월 1일 날 아니면 7월 달에 취득을 했다 그러면 6개월치만 절반만 할 거니까 10만 원만 되고 그러면 X6년도 나머지 10만 원이 6개월 동안 상각될 거니까 그때 10만 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정해법을 삼각해가는 방법인 거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겨서 연수 합계법을 볼게요. 먼저 자, 연수 합계법이라는 건 내용 연수 역순으로 감가 상각 대상 금액을 안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 곱하기 내용 연수의 역순 분의 역순을 우리 연수의 합계로 해서 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X1년도의 경우에 계산을 해보면 100만 원을 내용연수 역순 5년짜리니까 1차년도는 5 그리고 합계는 5, 4, 3, 2, 1이니까 15 그러면 100만 원에 이봉하면 소수점 나오지만 33만 3,333원이면 이 금액을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이 금액 이렇게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X2년도는 이제 4로 그러면 26만 6,667원 그럼 얘도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갈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15분의 5, 15분의 4, 15분의 3, 15분의 2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결과적으로 다 더하면 15분의 15죠. 그래서 1이라서 딱 100이 떨어지도록 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방식은 우리 유형자산의 성능이 처음 샀을 때 새 거일 때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때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하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 처리하는 감가상각비도 초창기에 많이 되는 게 적절하다라는 생각에 만들어진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자, 이게 우리 연수합계법으로 이 금액을 쓰는 거고. 자, 다음 세 번째 생산량
비례법은 얘는 감가상각 대상 금액에 곱하기 실제 생산량 단기에 나누기 예정 총 생산량을 가지고 우리 전체 얼마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인데 실제 이번에 얼마만큼 생산을 했는지를 비교를 해서 그 비례적으로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건 우리 감가상각 할 때에 다른 거하고 방식이 틀린 게 이 부분의 비율은 물건마다 서로 다르겠죠. 우리 기계에 따라 다를 거고 뭐 자동차도 뭐 킬로 수를 가지고도 만약에 따질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에는 생산량이라고 적었지만 조업도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뭘 많이 만든다면 많이 생산한다면 많은 시간을 돌린다면 이런 식으로 이 조업도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럼 자, 얘가 예를 들어서 기계 장치인데 만 개의 총 생산이 가능한 기계가 있다라고 볼게요. 그럼 X1년도에 3,000개를 생산을 했다면 이 기계의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120에 사서 20만 원이 잔존 가치라면 100만 원에 곱하기 우리 만 개 중에서 3,000개 했다. 그럼 30%죠. 그러면 올해 상각비 감가상각비는 30만 원이다라는 거예요. 생산한 만큼 비례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차변의 감가상각비 30만 원이다. 대변의 감가상각 6에 30만 원이다. 그럼 얘는 뭐 기계장치다라고 시험에서 나오면 기계장치는 생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에요. 제조업에서는. 그럼 얘는 500대 번대가 될 거고 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 이런 식으로 분계가 되겠죠. 그럼 그 다음 연도에는 얼마가 감가상각 될지 우리 알 수 있을까요? 생산량 비례법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만큼 생산했는지를 알아야 비례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연도에 7,000개 만들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만 개 다 생산 끝나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실제 생산량에 비례적으로 움직이는 방식이 우리 생산량 비례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는 분이 저 밤에 우선 작업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 불빛 비추는 라이트가 그 한 개가 한 2, 3천만 원 정도씩 하나 봐요. 근데 그게 몇천 시간만 쓰면 그걸 못 쓴대요. 그런 분들은 이제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몇천 시간 쌌다라고 해서 상각을 할 거예요. 그런 조명을 열 몇 개 달고 있더라고. 그럼 그것도 억대니까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그죠? 자, 그럼 이게 생산량 비례법인데 우리 책하고 순서가 틀리게 제가 얘네들을 먼저 적은 이유는 정해법하고 연수합계법하고 생산량 비례법의 특징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먼저 구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금액 가지고 했는데 전부 다 100만 원을 가지고 계산을 했죠. 120에 사왔고 잔존가액이 20만 원인데 감가상각 대상 금액으로 100만 원을 가지고 5로 나눴고 얘도 그냥 대놓고 100만 원 가지고 우리 연수합계분의 내용연수 역순 얘도 100만 원 가지고 총 생산량의 실제 생산량으로 이렇게 나눴으니까 지금 이 세 개 방법은 전부 다 잔존가액을 빼고 시작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 세 개 방식의 공통점인데 이 세 개 방식은 이게 가능한 이유가 딱 금액을 정확하게 100만 원 떨어지도록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잔존가액 20만 원 빼고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방법을 쓰는데 자, 그런데
자, 정률법의 경우를 보면, 자, 정률법은 미삼각 잔액 곱하기 정률을 사용할 거예요. 그럼 미삼각 잔액이라는 건 감가상각하지 않은 거니까 취득가액의 감가상각한 금액, 이 금액을 빼면 미삼각 잔액이 되겠죠. 그죠? 미삼각 잔액은 감가상각하지 않은 잔액이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될 건데, 지금 이 글자나 위에 보면 장부가액 쓴 거나 똑같죠. 그래서 유형자산은 장부가액이나 미삼각 잔액이나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유형자산은. 자, 그럼 미삼각 잔액의 정률을 곱할 건데, 정률은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획재정부에서 옛날에 정해놓은 정률이 있어요. 업종별로, 내용연수별로. 이런 자산은 심지어는 기준 내용연수라는 것도 가지고 있어요. 얘는 몇 년 쓸 수 있으니까 이 범위 안에 여러분이 선택해서 써라. 이런 것도 정하고 있어요. 그럼 0.451이라는 정률이 있다면, 자, 우리 1차 연도를 계산을 해봤을 때, 자, 미삼각 잔액은 첫 감가상각할 때는 감가상각 한 적이 없죠. 그러면 취득 가격이 120인데 감가상각 한 적이 없으니까 첫 시작은 120만 원의 정률을 곱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1차 연도 상각비는 54만 1,200원이 되는 거예요. 분개를 안 해도 알겠죠? 이 금액으로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보면, 그럼 X2년도는 우리 미삼각 잔액이 120만 원에 54만 1,200원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65만 8,800원이 될 거예요. 그럼 이 금액에 똑같이 또 0.451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29만 7,119원이 반올림하면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X3년도에는 36만 1,681원이 미삼각 잔액이 될 거고, 120에 샀는데 이만큼 빼주면 이 금액이 되겠죠. 여기에 곱하기 0.451을 하면 금액이 16만 3,118원이 될 건데, 자, 이때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상각을 해버리면 우리 장부 가격이 이렇게 삼각한 후에 하면 장부 가액이 금액이 19만 8,563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자산에 대해서 사용을 해서 팔면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20만 원보다 얘가 더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쓰지 않고, 그럼 마지막에 끝수 조정이라는 방법으로 금액을 맞출 거예요. 이 금액을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금액 더하면 딱 100만 원이겠죠. 지금 계산하면서 120만 원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20만 원 뺐잖아. 그럼 결국은 딱 100만 원 나온다는 건데,
지금 이 방법을 쓰는 이유는 정률법을 써서 딱 100만 원을 떨어지도록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률법은 첫 시작은 잔존가액을 안 빼고 마지막에 끝수 조정으로 금액을 빼는 방식을 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 계산하는 걸 왜 여러분한테 같이 보도록 하면서 계산해 봤냐면, 시험에서 이때나 이때점의 감가상각비를 여러분한테 물어볼 거예요. 이론 시험에서. 그럼 그때 여러분이 얘 계산 시작을 취득원가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잔존가액을 빼는 순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정률법은 딱 정확하게 금액을 나눠 떨어지도록 못하니까 마지막에 빼더라라는 걸 기억하시라고 제가 계산을 같이 한 거지, 뭐 끝까지 가라는 문제는 나오는 거 못 봤어요. 뭐 그럴 만한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1, 2차 년도에 상각비는 질문을 하니까 그럼 시작할 때 취득원가로부터 계산해 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중체감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중체감법은 얘는 정률법의 간편법이에요. 얘는 어떨 때 쓰냐면 정률을 모를 때 사용을 해요. 0.451이라는 정률을 모를 때에 이 이중체감법을 사용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얘 공식은 그래서 미상각 잔액 곱하기 정률인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얘는 정률을 이중체감법으로 해서 구하게 될 건데, 얘가 자 지금 내용연수가 있죠. 자 정률을 우리 내용연수분의 2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정해법은 보면 내용연수분의 1이죠. 근데 얘는 내용연수분의 2를 정률로 만들어서 곱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럼 얘는 지금 5년짜리였으니까 숫자를 대입해보면 5분의 2가 되고, 그럼 0.400이라는 정률이 나오게 되죠. 그럼 자, 이걸 가지고 X 1년도에 120만 원에 곱하기 0.400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1차 년도는 48만 원이다. 그럼 X 2년도에는 72만 원에 곱하기 0.409, 그럼 28만 8천 원이다. 그리고 또 X 3년도에는 17만 2,800원. 그럼 얘는 X 4년도까지 가네요. 하지만 이번에 40%를 빼면 20만 원 이하일 거니까 이때 20만 원 빼서 59,200원이다. 이렇게 해서 100만 원 맞추는 방식이 이중체감법이에요. 계산하는 방법은 정률법이랑 동일하죠. 계산하는 방법은 동일한데 이 정률을 우리 내용연수분의 2를 해서 이걸 정률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식이 이중체감법이에요. 그래서 정률법의 간편법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자, 그럼
이 5가지 방법 중에 우리가 이론 시험에서는 이 5가지 방법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고 실기에서는 정예법, 정렬법만 이야기를 주로 할 거예요. 실기에서는. 자, 그럼 지금 이 방법들에서 방금 이야기한 거에 감가상각비 금액을 보면 1차년도 감가상각비가 정액법은 20만 원이었고 다음에 했던 연수합계법은 33만 3,333원이었고 생산량 비례법은 사실 알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정률법은 금액이 54만 1,200원 이중체감법은 48만 원 이렇게 나왔었는데 자, 시험에서 1차년도 감가상각비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1차년도 감가상각비는 무조건 정예법이 제일 작고 정률법이 가장 크다는 규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1차년도 감가상각비나 2차년도 감가상각 누계액을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그냥 이게 정해진 답이에요. (3차년도를) 물어보거나 그러면 일일이 계산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 결과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 나오면 다 계산하지 말고 이 기간이야? 그러면 정예법이 제일 작겠네. 그냥 무조건 작아요. 즉 뭐 2차년도 감가상각비 하면 알 수 없는 변수가 생길 수 있는데 누계액은 또 정해져 있어요. 정률법 누계액 얘 둘만 가지고 80만 원 돈을 가지고 있죠. 다른 게 따라올 수가 없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얘는 3년이면 100만 원 끝나요. 그럼 차이가 크죠. 그럼 자 지금 이 방법 중에서 정렬법이 가장 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지금 이 감가상각 방법 중 안정성이 보수주의에 가장 적합한 안정성이 가장 높은 방법은 정률법이라는 거예요. 정률법. 자, 왜 안정성이 가장 높은 방법인지 이해가시나요? 왜냐하면 분괴를 하면 감가상각비를 가장 많이 알 거고 또 자산 가격을 제일 많이 낮추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보수주의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정률법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회계에서는 건물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기본값이 정률법이에요. 여러분 회사 가셔도 건물을 제외하고는 다 정률법 쓸 거예요. 건물은 너무 비싸서 해대도 너무했다고 해서 법이 막고 있어요. 정의법 써라고. 그래서 건물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정률법이라서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할 때도 건물만 정예법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정률법이 나오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이 안정성이라는 보수주의 회계는 우리의 기본적인 개념체계의 가정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따르려고 해요.
지금 제가 미화시킨 거고 이래야 세금 작게 나올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비용을 높이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론상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실무에 가시면 감가상각 하기 싫어서 일단 비용으로 다 처리해 버릴 거예요. 뭐 에어컨을 비품이라고 쓰겠어요? 다 소모품비지. 그래서 저한테 전화 많이 와요. 그 우리 공부했던 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에어컨이 개정하면 뭐예요? 나 비품. 근데 이게 소모품비라고 하는데요. 잘했네. 근데 그러고서는 많은 이유가 이게 다른 세법의 규정이 있어요. 그 금액까지 하면 법은 그대로 둘게라는 금액의 규정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회계 담당자인 여러분도 감가상각을 하면서 비용 처리하는 게 귀찮죠. 그냥 한 방에 다 비용 결국은 못 쓸 거잖아. 그럼 한 방에 다 비용 처리하는 게 편하다 보니까 최대한 비용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럼 일단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정리율법이 제일 좋긴 하겠죠. 그래서 정리율법을 주로 써요. 그럼 여기서 살짝 하나만 기억하실게. 대신 업무용 전용 승용차는 세법이 정해법으로 내용 연수 5년으로 정해뒀어요. 5년간 비용까지 다 합쳐서 1,800만 인정할게. 감가상각비까지 다 해서 인정할게라고 금액을 법이 정해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업무용 전용 승용차라고 체크를 하면 정해법으로 5년으로 걔가 바뀌어버린 게 이게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얘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업무용 전용 승용차는 여러분들이 회사 갔는데 차량 운행 일지가 있으면 이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 보험 전용 보험에 가입해서 지정한 그 사람만 타야 돼요. 다른 사람 보험 처리도 안 되는. 그래서 실제 이 사람이 그럼 업무할 때 주로 쓰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그럼 비용 인정해 줄게. 회사 입장에서는 진짜 쓰는 거라 그러면 업무에 쓰는 거라 그러면 비용 인정 못 받으니까 좋겠죠. 그래서 자동차는 금방 티가 나죠. 그리고 몇 천만 원짜리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그 비용 인정받기 위해서 웬만한 곳은 다 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시면 얘 관리하는 건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우리 68페이지까지 감가상각으로 있는 걸 제 스타일로 공식을 적어 드렸고, 다음 69페이지에 처분은 자와 같이 내일 처분은 볼 거고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이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유형자산의 취득 시점 이후 지출인 건데 자, 우리 자본적 지출이라는 건 얘는 개념이 우리 자산으로 지출 시 자산으로 처리 후 사용하는 기간 동안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하는 방식이 자본적 지출인 거예요. 얘는 그럼 이 자본적 지출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연수가 증가를 하거나 용도 변경을 하거나 증축, 개축, 증설, 주요 수선 이런 것들이 자본적 지출에 키워두고 개정 과목은 지출 시 차변에 유형자산 개정 과목을 쓰는 거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이라는 표현 자체가 자산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수익적 지출은 얘는 지출 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출했을 때 전액 비용으로 처리를 해서
더 이상 그 돈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되도록 그 당해의 비용으로 전액 보겠다는 건데, 얘는 현상 유지 혹은 능률 유지, 원상 회복, 이럴 때 이제 이런 게 키워드가 될 거고, 계정 과목은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건설 중인 자산 가지고 취득하는 거 하나만 더 봅시다. 자, 건설 중인 자산은 우리가 자가 건설할 때 일어나는 거라고 그랬죠. 자, 이 건설 중인 자산 가지고 보면, 자, 이번엔 조금 특이하게 제가 예를 들면, 자, 1억짜리 기계 장치를 제작 의뢰를 했어요. 그럼 계약금 5천만 원을 주고 부가가치세 별도로 중도금 3천만 원으로 부가가치세 별도로, 그리고 잔금은 완성 시 2천만 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별도로. 자, 이렇게 해서 자, 기계 제작을 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계약금 지급 시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어요. 그럼 우린 기계장치 취득하는 거니까 불공제 사유가 아니죠. 그럼 51번 매입 과세로 하고, 그리고 금액 세금 계산서는 5천만 원에 부가가치세 500만 원에 세금 계산서를 받을 거고, 나는 매입세 공제되니까 이 500만 원은 부담되는 돈 아니죠. 부가세는 부가세 대급금 500만 원은 돌려받을 거고, 근데 난 부가가치세까지 줘야 되니까 5,500만 원을 줄 거예요. 그럼 아직 얘는 내가 완성을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이다라고 써둘 거예요. 5천만 원. 그랬다가 또 중도금 지급을 하면 이때 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면 이때도 당연히 매입세 공제가 될 거니까 51번 매입과세로 3천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 부가가치세 300만 원도 주면서 내가 받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번에도 부가세 대급금 300만 원이고 3천만 원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3,300만 원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이제 완성했을 때 잔금 지급하고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수취를 했어요. 자, 그럼 세금 계산서는 남은 당연히 2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51번 매입 과세로 2천만 원에
200만 원 세금 계산서가 왔어요. 그럼 나는 2200 줄 거니까 부가세 대급금이 200만 원이 나가고 나는 돈은 2200만 원을 주는데 이제 건설 중인 자산이 아니고 기계 장치가 들어오는 거죠. 기계 장치가. 그럼 이 기계 장치가 이제 취득 시점 완성했으니까 취득 시점이 되면 지금까지 내 장부에 전표에 적어뒀던 이 건설 중인 자산을 전부 다 이제 차변에 모아뒀던 걸 대변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 건설 중인 자산이 8천만 원이네요. 그럼 대변에 총 1억 200 중에 200만 원은 부가가치세고 기계장치는 1억 원짜리가 들어왔다.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부분도 뭐 어쩌다 간혹 나오는데 어렵게 낸다고 냈대 이 부분을 내요. 그러면 위 상단부는 부가가치세 세금 계산서는 당연히 2,200짜리 받는 거니까 상단부는 이렇게 쓰는데 하단부에서는 이제 완성했으니까 기계장치고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분개했던 것들을 정리해 주는 걸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개가 우리 완성했을 때는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위에처럼 주로 쓰고 우리 일반 전표에서는 건설 자금 이자에 대해서 우리 건설 중인 자산이다라고 하는데 건설 자금 이자는 자 이론에 이런 표현 나오면 이거 기억해 두세요. 원칙은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원칙은. 그런데 예외적으로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은 얘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 이것도 회계가 그냥 세법에 따라가준 성향이 매우 큰 거예요. 근데 이 둘의 차이가 뭐죠? 차이가 뭘까? 얘는 즉시 비용 처리하는 거고 얘는 결국은 감가상각으로 비용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법인세법 쪽에서 지독하게 자산 처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회계가 야이 들어라고 하면서 예외 사항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서는 얘를 엄청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자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자 이야기하면서 뭔가 신축하고 있다. 아니면 뭐 자본화 대상 이자인데 뭔 자본화 대상이야. 이 말하면 건설 중인 자산을 써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돌려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지금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건설 자금 이자를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다. 자, 제가 기계 장치를 가지고 한 거는 사람들이 건설 중 자산은 그러면 건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건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가 제작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전부 다들 우리는 이걸 쓰고 있는 거고 그럼 우리 유형 자산 중에서 감가상각 하지 않는 자산이 두 개 있는데 그게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이에요. 얘는 유형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계정 과목이에요. 근데 아직 안 만들어진 거잖아요. 지금 제작하고 있으니까 제작하고 있으면서 비용 처리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계정 과목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저하고 수업은